아, 그냥 할게요. 자, 들리시죠? 아, 네네. 여기 사진이 잘 나왔죠? 사진이 나요? 실물이 나요? 자, 일단, 오늘, SOC 계열에 대해서 들으러 오셨죠? 그죠? SOC 계열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내년도에는 더 뽑을까요? 적게 뽑을까요? 내년도엔 더 뽑을 것 같습니다. 더 뽑아요. 올해에도 많이 뽑았는데,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 근데 이 내년도에는 더 뽑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뽑을 것 같은 데가 어디죠? 코레일입니다. 코레일. 왜 그러죠? 코레일? 남북 경협하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뽑히면은 재수 없으면 북한 가야 돼요. 재수 없다기보다는 약간 운이 안 좋으면 정말 북한 가야 됩니다. 지금 북한 막 올라오고 있죠. 코레일 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갈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시안 교수님 강의를 좀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고, 두 분이 계시죠. 약간 중복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배제를 하고, 바로 이제 우리 SOC 계열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중복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공기업 준비하기 전에 대략적인 트렌드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 공기업을 처음 한번 준비해 보셨던 분 계세요? 자, 내가 한번 시험을 한 번이라도 봤다.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어디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공기업 그리고 에너지 계열 쪽으로. 그래서 시험을 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예요, 혹시? 한전이랑. 한전은 뭐 내면 다 보니까. LH공사. 많이 봤네요. 많이 봤네요, 많이 봤어. 봤을 때 느낌이 뭐예요? 필기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 맞죠? 그런 느낌이 들었죠? 필기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다 집에 가시고요. 자, 그러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이거 다 넘어가고요. 뭐, 실업률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심하다. 그죠? 내년도에는 더 심할 것 같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왜 생겨요? 왜 생기죠? 실업률이 왜 생겼을까요?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기업들 일자리를 사실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그런 얘기긴 한데, 어떤 정부의 실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 트렌드를 맞추지 못해서 못 따라갔어요. 한 8년 정도 됐죠. 8년 정도 우리 MB 아저씨하고 근혜 누님하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 분야를 중국에 뺏겼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철강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이 뭘 많이 하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산업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울산 이런 데는 지금 막 펑펑 놀고요. 그러니까 울산 이런 데,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시도 내에서 가장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종, 뭐 돈을 많이 버는 도시 이렇게 뽑으면 1등이 어디죠? 울산이 울산. 마진창 그쪽이랑 울산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조선소가 막 넘쳐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1년에 2배씩 폭등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전에만 해도 조선업이 꺾이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 아파트 가격이 막 2배, 3배씩 오르고요. 막 권리금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게 커피 권리금이 막 1년 사이에 2배씩 뛰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업체들이 죽어나가니까 사실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한테 중소기업 가라면 가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 누가 가고 싶습니까? 대기업 가고 공기업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뭘 하죠? 공무원을 많이 뽑죠. 그죠? 공무원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공기업을 많이 뽑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좀 약간 인구학적인 얘기인데 지금 많이 뽑는 이유가 물론 뭐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이 뽑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많이 뽑는 이유가.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또 많이 뽑게 됩니다. 여러분 58년 개띠 들어봤어요? 58년 개띠? 58년 개띠가 왜 58년 개띠예요? 58년생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일본에 보면 단카이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산을 잘 해보면 58년 개띠가 55년부터 65년생을 말해요. 55년생부터 65년생이니까 그 사람들이 은퇴할 시기가 언제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교로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35만 명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65만 명이었어요. 딱 1년 사이에 30만 명이 줄어듭니다.
인구 단절이 정말 심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0만, 300만 명씩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라고 좀 그렇죠. 그분들은, 그 아저씨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은퇴를 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분들은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좋은 자리에 있어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되게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들은 나이가 많죠? 그렇잖아요. 정년이 굉장히 보장되고 이직률이 굉장히 낮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는 이직률이 0.2%입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안 해. 애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는 한 절대 안 나가는 거죠. 병 걸려서 막 콜록콜록하지 않는 한 거의 끝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공기업에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자, 어쨌든 간에 희소식이다. 근데 이 희소식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이후면 굉장히 공기업에서 뽑는 인원이 팍 줄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2년 안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데, 우리 정권의 어떤 그 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년도면 뭐가 생기죠? 레임덕이 생기잖아요. 레임덕이 생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민주당은 보통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권력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이해집산이 굉장히 이렇게 막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이 막 날선 공방도 있고 서로 죽이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서로 죽이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대권 주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제 내년도, 내후년도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이 뽑아놓으면 힘들다 이거고 아까 수치 얘기를 했는데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술을 먹었을 때 이 다음날 왜 힘든 거냐면 에너지를 다음날에 쓸 에너지를 오늘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간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업도 일단 많이 뽑아놓으면 충원을 나중에 조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한 번에 빡 뽑잖아요. 그럼 내년, 내후년에 정부의 힘이 없어졌을 때 거의 안 뽑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은행 같은 데는 1년에 2번씩 뽑잖아요. 막 200명씩 뽑는데 재작년인가요? 그때 2017년도 한 번밖에 안 뽑았어요. 그것도 막 100명 이렇게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파가 올 거다. 그래서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도 되면 진짜 극단적인 그런 취업 기회가 열릴 겁니다. 이때 취업이 안 되면요. 한 3, 4년간 또 힘들 수 있어요. 특히 공기업은. 제 예상입니다, 이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예상이 그래요. 자, 실업자 많다. 자,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공채 예고 없이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딱 일정한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상반기 언제, 하반기 언제. 특히 공기업도 수시 채용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공기업은 그래서 보통 취업하실 때 인턴형, 체험형 인턴이랑 채용형 인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할 때도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공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뜨거든요. 이게 그때그때 계속 뜨기 때문에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웃긴 건데. 자,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문과를 갑니다. 그럼 경상계열을 가죠. 그럼 CEO가 됐어요. 그래서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치킨집을 차리죠, 우리나라는. 치킨집이나 또 뭐예요? 커피집.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설탕물 만들거나 닭튀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자, 인문계열. 백수가 됐다가 치킨집이 되거나 작가가 됐거나 치킨집을 차리거나. 자, 이공계열도 보통 보면 공학계열도 과로사하거나 그 다음에 치킨집을 차립니다. 자, 제가 아는 애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서에 있어요. 퇴근 안 합니다. 공정에 맞추려고 퇴근을 안 해요. 그리고 하청업체 관리하느라고 하청업체 애들은 더 심합니다. 2교대가 아니에요. 1교대. 교대를 안 해. 그냥 애가 잠깐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또 나와요. 또 일해. 계속 일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 2년 정도나 1년 반 정도 되면 애들이 계속 깔려요.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호황이잖아요. 그 업종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학계열들은 힘들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애들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걔네들 납품 시기 오면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애들 매일 나세요. 매일 계획회의하고 아무튼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요건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자, 요것들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들이 올드 루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펙초월이나 무슨 그 적부 여부 판정으로 이제 보통 쓰게 되는데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나이를 안 봐요.
나이를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9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뭐 학교, 학점, 뭐 영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올드 루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동안입니다. 동안. 요즘에는 동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BTS가 바르는 이 비비크림 있죠? 남성들은 무조건 발라야 돼. 지금부터 피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냐? 여름에 피부 관리 핵심이 뭐예요?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선크림을 항상 바르는 일들 해야 되는데 피부가 핵심이에요, 피부. 피부만 좀 더 밝아 보여도 어려 보입니다. 저 친구 되게 어려 보이고. 여러분 되게 딱 보면 나이 물어보면은 놀래죠. 이렇게 안 보이는데 23이라고 그래. 이건 40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참고로 신한은행을 다녔습니다. 신한은행을 13년 정도 다녔어요. 그만둔 지 3년 됐어. 3년 넘었구나. 근데 제 나이가 몇 살 같아요? 올해로 41입니다. 나이 많죠. 이 비결이 뭐냐? 공기업의 핵심인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얼마 전에 한전에 39짜리가 들어갔어요. 신입생으로. 그리고 심지어 되게 웃긴 게 같이 이렇게 이 NCS를 같이 강의했던 친구가 있어요. 강의했던 친구가 35이었거든요. 5이었는데 그 친구가 지역 난방공사를 다녔어. 지역 난방공사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때려치고 너무 재미없다고 때려치고 NCS 강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강의를 했단 말이야. 얘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안 돼. 보니까 한전 들어간 거야, 얘가. 아니, 지가 공부하다가 NCS 가르치다가 자기가 그냥 시험을 한번 본 거예요. 붙었어. 그래서 연습 삼아 면접을 한번 봐야지. 면접은 또 붙었네. 지금 한전 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다. 그래서 올드 루키가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LG나 특히 SK 이런 데 가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거기서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공기업을 다시 들어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보면 핵심이 뭐예요? 직무 수행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경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직무 수행 능력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업무를 해봤냐 안 해봤느냐잖아요. 뒤에도 이제 질문을 하겠지만 그러면 신입 직원을 뽑는데 경력직이 유리할까요? 신입 직원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경력직이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이라도 회사를 다녔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드리겠지만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필기시험 만점 받았어. 면접에 떨어져. 의미 없잖아요. 면접관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한 이유를 대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지원했던 동기가 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난 일을 해봤다. 나 다 한다. 합격이에요, 그냥. 필요 없죠, 다 한다는데 오래 해봤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뭐냐면, 자, 올드루키를 선호하냐? 선호한대, 이젠.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죠? 졸업하고 3년 뒤에 지나면, 자기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동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안이다.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39에 들어간 분도요, 되게 젊어 보였다고 그래요. 되게 젊어 보여가지고, 특징이 그랬다고 하죠. 자, 아무튼, 이게 특징이라서, 여러분들, 피부 관리에 특히 유념하셔라. 자, 그래서 30대 이상의 신입 직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쵸?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현재.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갔다가 다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문과생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문과생들. 자, 이공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공계가 꽤 많이 왔네요. 보통 NCS 특강을 하면 다 문과야.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공기업 지원하려고 문과에 오죠. 그러면 문과가 유리할까요? 이과가 유리할까요? 자, 문과가 유리하다, 이과가 유리하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과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열에 맞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토목과인데 한전에 전기과에 쓴 애들은 없어요. 써봤자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 분과에 가고 기계는 기계 분과에 가고 통신은 통신 분과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걸 가는 거예요. 근데 문과생들은 되게 애매하죠. 일단 다 일반 사무 행정이기 때문에 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과생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신입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채용에 좀 더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사내 육성 쪽에 핵심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뽑아서 애들 키워보자. 자, 그래. 얘 마음에 안 들지만 뽑아가지고 얘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얘 키워볼 맛이 있어. 이런 애들 있죠. 이제는 아니야. 이제 뽑을 때부터 잘된 애를 뽑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준비된 애들이 되게 많거든. 생각보다 괜찮은 애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우리 때보다 더 많이 스펙을 쌓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채용 쪽에 좀 더 핵심 인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 때는 다 사내 육성을 뒀어요. 그래서 막 연수 기간이 막 3개월, 6개월씩 됐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연수원에 박혀가지고 밥 먹고 연수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 채용 비리가 있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요즘의 트렌드인데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걸러내. 쫙 보고서 얘가 괜찮은지 아닌지.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부터 요걸 한번 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기업 현황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들은 애들이 있어.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넘겼던 거고 이제부터 진짜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자, 이게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남성 보고 공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합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갈 거냐 물어봤더니 남자는 36.8%. 아직도 대기업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 대기업이 연봉이 높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슷비슷한데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뭐예요? 공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봉이 좀 작더라도 나는 공기업이 좋다. 끝까지 버틸란다. 그런 거죠. 대기업은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근속 연수가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고. 자, 삼성을 합격을 했어요. 그 어려운 삼성을 G사트를 붙어가지고 면접까지 붙은 거야. 그 다음에 공기업을 또 붙었어, 둘 다.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원하냐 했더니 정말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30대 4? 이게 아닙니다. 28%대 52%가 나왔어요.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야? 요즘 애들은 다 공기업을 선택해. 저희 때는 안 그랬었어요. 저희 때는 난 삼성 갈래? 이런 애들이 더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불안한 거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트렌드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트렌드는 뭐냐? 정년 이유를 봤더니 정년을 보장해줘. 그죠? 이게 최고죠. 삼성은 부장, 그러니까 S등급 이상을 못 받으면 부장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S등급을 한 번이라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 고가 평가를 받잖아요. S등급을 한 번이라도 못 받으면 부장을 못 달아요. 부장이 뭐죠? 팀장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부장급이라고 하면 팀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팀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급도 별로 높은 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S등급을 한 번도 못 받으면 못 가. 그래가지고 빡센 거야. 그리고 삼성에 다니는 애들이 잘리면 어디로 갈까요? 다 하청업체들로 갑니다. 하청업체는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니면 뭐 자기가 이렇게 사업체를 내거나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 보장을 하고, 자, 출퇴근 시간을 보장하고 있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SOC 계열들은 출퇴근 시간이 보장된다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3교대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죠, 엄마가. 엄마 아빠가 들어가면 칭찬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애들은 프랜카드를 붙여줘요. 그죠? 자랑스러워.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 이게 특징이죠. 대기업은 들어가도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공기업은 들어가면 왜 프랜카드를 붙여주는지 모르겠어. 그죠? 아무튼 지방대 가면 막 누구누구 붙었다. 이런 게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공기업이 좀 선호되더라 이거예요. 고용 안정성, 연봉, 복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보실 때, 일단 오늘은 SOC 계열을 하잖아요. 근데 SOC 계열은 참고로 뭐가 좋죠? 연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면 SOC 계열 말고 어디가 또 연봉이 높죠? 보통?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금융공기업이 확실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발전 계열이 높고요. 그 다음에 SOC 계열이 있는데 다 달라요, 사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SOC 계열 중에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가장 가고 싶은 데. 인국공 아닌가? 그죠? 인천국제공항공사. 거기가 일단 4,200을 줘. 시작할 때부터 4,200이야. 사자 보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보통 3부터 시작하거든. 그죠? 어떤 데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다 2자로 시작해서 공단 계열 있죠. 우리 사회복지 계열이잖아. 사회복지 계열이 어디 있어요? 뭐 연금공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는 일단 2,800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가면 막 가서 진짜 일하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알바나 이런 느낌이 들어. 진짜 막 150 받거든. 이게 뭐지?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단 2년이 지나야 돼요. 제대로 된 연봉을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돼. 2년이 지나야 뭐가 나와요? 상여금과 그 다음에 성과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일단? 내가 지원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근데 뭐야, 연봉이 2,800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안 맞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때려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계열로 가가지고 연봉이 너무 작은 거야. 이거 무시 알바하지 뭐 차라리. 밤에 커피숍에 알바하면 더 주겠네. 뭐 이런 생각이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뭘 봐야 되냐면 뒤에도 알려주겠지만 알리오 사이트에 가면 연봉이 나옵니다. 신입 초봉이 나와요. 초봉을 꼭 보고 가시는데 일단 거기다가 뭘 더 해야 되냐? 그거는 기본급만 나온 거고요. 상여나 성과급을 꼭 감안을 해봐야 돼. 근데 상여나 성과급은 어디가 많을까요? 참고로 얘기하면. 공기업 중에도 돈을 많이 버는 공기업 있죠. 근데 공단이나 이런 데는 돈을 못 벌어. 그렇지 않나요?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런 데는 성과급이 좀 약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 뭐 인국공이나 이런 데는 성과급이 높아. 그러니까 그것도 꼭 같이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왜냐하면 공기업 들어간 애들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지원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지원해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기시험이 중요하다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토익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적부 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700점 이상이면 합격, 시험 보러 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펙이 어떻게 쌓으면 되냐면 만약 내가 공기업을 전부 다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난 지원해서 무조건 갈 거야. 뭐 돈 필요 없어. 뭐 2,000 줘도 되고 2,500 줘도 돼. 오케이, 난 간다. 이런 애들은 준비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토익 700점. 이게 기본 사항이에요. 두 번째 뭐죠? 한국사. 그 다음에 커말. 그 다음에 자기 전공 있는 애들은 기사.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 직군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무 일반 직군이라고 하면 뭐만 준비하면 되죠? 일단 전체를 지원하려면 세 가지. 토익 700, 그 다음에 한국사, 커말. 요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웬만한 적부 판정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적부 판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맞으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익 700에 한국사가 있어? 오케이, 다 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긴 하는데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에 어떤 요강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트렌드는 자기소개서는 의미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자기소개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면접에서 잠깐 보긴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쓰라면 한 95%만 적당히 잘 쓰면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거의 다 통과가 돼요. 그게 트렌드다. 자, 그 다음에 합동 채용을 잘 봐야 돼요. 작년도에 인국공, 한국공 같이 봤거든.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야 돼. 나 능력이 뛰어나? 인국공. 난 좀 안 될 것 같은데? 한국공. 왜냐하면 연봉이 1,000만 원 차이야. 시험도 더 쉬워, 한국공이.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 인국공, 한국공을 보고서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진짜 뛰어나. 난 진짜 슈퍼맨이야. 이런 애들은 인국공 쓰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일반인 정도 돼. 일반인보다 좀 강해. 이러면 한국공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 채용을 잘 봐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도 합동 채용을 할 것 같아요. 에너지 계열들은 에너지 계열끼리, 금융 공기업은 금융 공기업끼리 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유념하자. 자, 채용 인턴형하고 채험형이 있어요. 자, 이 요각을 보실 때 채용형과 채험형이 있습니다. 자, 채험형은 지원하면 안 돼. 그건 진짜 체험만 하는 거야. 가지고 복사하다 오는 거예요. 커피 타고 복사하고 옆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오는 거야. 하면 안 되고 채용형을 해야 되는데 채용형 평균 채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100명을 채용했어. 그럼 몇 프로 정도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까요? 한 95% 이상 다 지원합니다. 다 정규직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60%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요강의 60% 이상인데 거의 95%딱 들어왔는데 애가 좀 띨해. 이런 애 빼고는 거의 다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뭐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다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3개월 정도? 열심히 하면 거의 다 채용이 된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보통 9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트렌드를 보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일단 토익 준비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700점 맞추고, 자, 필기시험이 관건이다. 이게 뭐죠? 이게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하고 직무능력평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회사를 잘 보고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2번이 핵심이다. 2번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계속 할 텐데, 회사마다 다 달라. 그리고 매년 바뀌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트렌드는 내년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올해 2018년도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한번 보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스펙초월이라는 게 있죠. 스펙초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쭉 보면은 여기 10배수, 7배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서류 통과 배수가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통과 배수입니다. 그러면 자기
서류 통과 배수가 10배수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0배수 이내다. 자기소개서 잘 써야 돼.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은 뭐가 있죠? 7배수죠? 그럼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10배수죠. 보통 사회복지 계열 애들이 좀 자소서를 빡빡하게 봅니다. 그죠? 근데 자기소개서가 50배수를 넘어가잖아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야. 거의 다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전은 뭐예요? 100배수죠, 100배수. 다 보는 거야, 그냥 들어오면 거의 웬만하면 다 뭐예요? 다 시험 보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서류 통과가 됐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 배수가 거의 스펙초홀이나 이 스펙초홀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면 뭐예요? 다 통과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의미가 없어졌죠. 근데 복지계열만 그렇고, 자, 여기 주택토지공사는 몇 배수예요? 50배수죠?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토지공사가 60대 몇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떨어지니까 그거 좀 감안해서 지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 7배수, 10배수 언더는 뭘 해야 된다? 자기소개서 잘 써야 돼요. 그 이상은 뭐 그렇게 보는데 요즘 트렌드는 정부에서 요청하는 건 뭐냐? 서류 통과는 웬만하면 해줘라 라는 게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시험으로 걸러라라는 게 핵심이죠. 시험으로 걸러라. 그러니까 여기 단계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내년도에 더 이 비중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서는 보지 않고 평가를 이쪽에서 보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되게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그죠? 자기소개서라는 건 뭐 누가 보면 잘 쓴 것 같고 누가 보면 못 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를 빼고 정량적인 평가로 가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NCS는 다 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공은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 전공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전공 보기 싫어가지고 공기업 안 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코레일. 여기 대박 진짜 많이 뽑습니다. 내년도에. 자, 그래서 SOC 계열의 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릴 때 철도공사를 지원하는데 안타깝게 NCS가 더럽게 어렵다. 더럽게 어렵다기보다는 커트라인이 정말 높아요. 커트라인이. 참고로 상반기에 2018년도 콜이 상반기에 한 800명 뽑았나요? 그죠? 뽑았죠? 근데 그때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아세요? 사무직군. 사무직군이 80.6 정도 됩니다. 80점이 넘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보면 몇 점 나와요? 한 50점 나올걸요? 잘하는 애들이 40점, 50점 나오거든요? 근데 80점이 커트라인이야. 이거 대박인 거죠. 그죠? 하반기는 몇 점이었냐? 하반기는 77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공계는 좀 낮아요.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공계는 좀 낮고 인문계열들은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 전공이 없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엄청나게 빡세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어렵다. 그래서 여기다 핵심을 거는 거고 한전도 없죠, 전공이. 그죠? 근데 얘네는 평가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어 점수가 700점 이상이어야 되고 뭐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점을 바탕으로 해서 100배수 정도를 뽑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 거의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험을 보는데 여기 NCS만 보죠. 그죠? 왜냐면 둘 다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는 애들이 보통 전공을 좀 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금융공기업 IBK 기업은행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험 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서 전공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NCS도 보고 금융경제상식을 보니까 어렵다. 자, 그다음 여기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스펙초월 적부는 스펙초월은 넣으면 거의 다 되는 거고요. 적부 판정은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면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부분 다 NCS는 보고요. 그 다음에 전공을 또 따져봐야겠죠. 전공을 보느냐 안 보냐를 꼭 보고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면접 보러 가는 애들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면접은 보통 2배수에서 3배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여기서 많이 거르든 여기서 많이 거르든 뭐 시험에서 많이 거르든 면접은 다 뭐예요? 2배수에서 5배수 이내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 보면은 자, 한국철도나 한전은 왜 2배수, 1.5배수인지 아시죠? 많이 뽑잖아. 그러니까 2,000명 뽑는데 4,000명을 불러봐. 그거 언제 다 면접 봐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뽑는 애들은 2배수밖에 안 뽑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뭐예요? 여기서 다 걸러지긴 한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어디서 걸러지죠? 다 요 시험에서 걸러진다고 보면 됩니다. 시험에서. 근데 준비하실 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데는 1차에서 전공만 봐. 1차 시험에서 전공을 보고 2차 면접 갈 때 뭘 보냐면 NCS를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강들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가셔야 됩니다. 못 모르고 갔다가 NCS 왜 안 봐요? 저희는 전공만 보고 나중에 NCS 봅니다. 이런 이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레한대 채용이
조금 도입됐고, 서류 전형은 지원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전원이 합격됩니다. 한마디로 자기소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NCS 필기시험이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뒤에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핵심이잖아요. 전공이야 뭐 내가 전공 과목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공시험 중에 이공계는 기사 정도 시험 보시면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사 시험에서 다 채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전기기사면 전기기사 문제 준비하시면 되고,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일반 사무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공무원 5급이나 7급에서 보는 그 과목 있죠. 그 정도 시험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딱 그 정도 전공 과목은. 근데 이제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내가 전공을 싫어해. 전공을 잘 못해. 그럼 이거를 주로 보는 회사를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전이나 뭐 코레이나 이런 데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보통 공기업은 상반기에 많이 뽑을까요? 하반기에 많이 뽑을까요? 상반기냐 하반기냐? 자, 2018년도는 상반기에 많이 뽑았을까요? 하반기에 많이 뽑았을까요? 참고로 하반기에 많이 뽑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없어서. 2018년도에 막 채용비리다 뭐다 뭐 많이 있었잖아요. 강원랜드 채용비리다 이래가지고 공기업이 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감사받고 이러느라고.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 누가 어디 많이 뽑냐? 상반기에 많이 뽑습니다. 특히 1, 4분기에 대부분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 3개월이면 3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2월 달부터 시작한 데도 있지만 보통 3월, 4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 안 남은 거야.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막 좀만 있다가 눈이 내리죠? 뭐가 와요? 크리스마스가 돼요.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1월 1일이야. 세배하고 뭐 그러면 떡국 먹으면, 벌써 2월 달이 돼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원래 12월 1월은 방심하는 순간 2월이에요. 2월은 또 날이 짧지. 그러니까 또 놀게 돼. 그럼 3월이야. 그럼 이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죠? 막상 원서 쓰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자기소개서 쓰는 순간부터 이미 준비하는 건 늦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소개서 쓰면 어떻게죠? 하나 쓰면 애들이 갑자기 뭐가 돼? 갑자기 방전이 돼버려요.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잖아요? 방전됩니다. 뭐 다 하기 싫어. 뭐 NCS 쓰고 지랄이고 뭐 공부하는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냥 제정신으로 풀어도 안 풀리는데 나간 상태에서 이게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풀잖아요?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되게 좋아요. 12월 1월 달에 남들 놀 때 지금 딱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 4분기 채용이 가장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원래 평균적으로 23,000명 정도 뽑아요. 공기업이 한 342개 정도 있는데 23,000명 뽑는데 작년도에 28,000명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28,000명 정도 뽑았고요. 2019년도에 예상하기로 한 3만 명에서 3만 2천 명 정도 예상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뽑는 경우가 없었어요.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레일 엄청나게 뽑죠. 그렇죠? 기업, 은행 쪽도 많이 뽑고요. 그래서 많이 뽑을 거다. 자, 필기도구가 있으면 꼭 적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 2018 공공기업 채용계획 PDF라고 적으세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자. 이게 뭐냐면 구글에 치면 돼, 이렇게. 구글에 이 단어를 칩니다. 이 단어를 치면은 구글에 치면 첫 번째가 해커스가 나와. 그래서 망했어. 두 번째 거 눌러야 돼.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누르면 광고라서 두 번째 걸 눌러야 됩니다. 두 번째 걸 누르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알리오가 뭐죠? 공기업을 채용하는 전용 사이트죠. alio.go.kr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PDF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 이 PDF. 근데 이게 2018년 공공기업 채용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게 2019년도가 나와야 되잖아. 난 지금 2018년도가 아니고 2019년도에 지원할 거잖아요. 이게 언제 뜨냐? 작년도는 2017년 12월 20일 날 떴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2019년도 공공기업 채용 계획이 뜨겠죠. 뜰 거 아니야, 10월 달에. 그죠? 그게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뜹니다. 그럼 그거를 딱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런 PDF가 하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한 28메가 정도 돼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봅니다. 그럼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들이 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눈독 들였던, 여긴 내가 꼭 가야지. 그죠? 여러분이 간다고 해서 뽑아주진 않지만, 그래서 마음이라도, 그죠? 아이 쇼핑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보게 되면 어디 나오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PDF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모집 인원이 나오죠. 이게 미리 떠. 그러니까 그 해에 모집 인원이 정확하게 딱 뜹니다. 그죠? 이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이게 올해 거였어요. 올해 거. 근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1280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봉이 떠 또. 성과급 별도야. 아무튼 3천이네. 아, 그러니까 성과급이 한 1,000만 원 나오면 4천 받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건 2년 지나야 줍니다. 참고로. 그래서 2년은 그냥 무조건 다녀야 돼. 쫓더라도. 자, 그래서 일정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시간제는 어떻게 뽑고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채용 일정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자, 여기 뭐 2차 채용은 7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코레일은 벌써 원서 접수를 1월 달에. 근데 시험 바로 2월, 3월에 하거든요? 바로 오잖아. 이게 금방 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다운받아서 간직하고 있어요. 공기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필기시험 뭘 보고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요거 PDF 꼭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연봉을 알아왔어. 여러분 연봉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SOC 공기업의 요 연봉이잖아요. 그죠? 근데 폰트가 되게 이쁘지 않니? 이거 특이하지? 돈 주고 산 거야. 이거 15만원짜리야, 15만원짜리. 이게, PPT 쓸 때 잘 보이게 하려고 돈 주고 산 겁니다. 자, 여기 인국공이 확실히 세죠? 그죠? 그 다음에, 보수 평균이 한 8천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뭐가 빠진 거냐면, 뭐가 빠졌죠? 성과급이 빠진 거야. 그래서 좀 더 많이 받아요. 보통 한 500에서 600 정도 더 되니까 꽤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요 인국공이 여기 있다. 자, 한국공은 뭐예요? 정확하게 1,000만 원이 언더야.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좀 낮은 애들이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인국공 썼다가 떨어진 애들이 다 한국공 가 있거든. 그래서 인국공 시험 본 애들이 다 한국공 가잖아? 그거 다 똑같아. 너 떨어졌니? 이렇게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고 수자원공사. 여기 괜찮죠. 여기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계열들 하니까 한수원 많이 가는데 한수원도 연봉이 셉니다. 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평균 보수야. 올라가면 더 많이 받아. 여기. 근데 여기 좀 적죠. 직원 수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직원 수가 많으면 많이 뽑아. 그러니까 직원 수를 보고서 여기 많이 뽑네, 조금 뽑네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08명이다. 그러면 왜 인국공 많이 가려고 하죠? 돈도 돈인데 돈도 돈이야. 뭐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인데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인국공이나 한국공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한수원이나 이런 데는 뭐 오래됐잖아. 도로공사 이런 데는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가면 뭐가 많죠? 할배들이 많아. 꼰대가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귀찮아. 막 뭐 시키는 것도 많고 막 되게 막 무능력해 보이는데 특히 할아버지들이 막 시키면 되게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무능력해 보이는데 그걸 막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젊은 애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되게 스마트하게 느껴져. 약간. 그리고 회식도 별로 없고 워라밸 되게 중시하고. 아무튼 뭐 그렇대. 그래서 가면 좋다. 네, 보내줘야 문제지. 그죠? 자, 그래서 가면 좋다. 자,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는 사실 연봉은 좀 작습니다. 여기 공사 계열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사회복지 계열 쪽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계열들이 연봉이 좀 작긴 해요.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여기가 이제 코레일인데 코레일은 좀 적은 편이죠 연봉이. 근데 얘네들은 인구가 많아. 그래서 힘이 세. 철도노조 힘이 세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으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릴 때 여기는 굉장히 스펙이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험도 어렵고. 그래서 철도공사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많이 뽑아요. 더 많이 뽑는다. 그래서 철도공사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상반기는 내가 자소서를 내잖아요. 자소서를 보질 않아. 100%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점만 찍어도 보러 갔던 거야. 근데 하반기에 자소서가 없었구나. 상반기에 자소서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 다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노쇼가 너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원하고 애들이 아무도 안 온 애들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였냐?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한 4,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줄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자, 그래서 철도공사를 지원하면 좋겠다 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철도공사는 상반기에는 없었어요. 자소서가 없었고 하반기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서류 전형은 의미가 없어. 내면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비중에 맞게끔만 쓰면 거의 시험 보러 간다. 자, 시험 뭐죠? 필기 NCS만 봅니다. NCS만 봐요. 그 다음에 의사 수립 문제 해결 능력 요 세 가지를 주로 보고 자원관리 능력이 좀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상반기 사무 영역의 커트라인이야. 이게 커트라인 83.8 정말 높습니다. 보통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면 과거 평균 67점이야. 67점이면은 시험 면접으로 갔거든. 근데 83.8 하반기 77.67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문제인데, 문제 보기 전에, 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거예요, 이거. 자, 요게 이제 상반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잖아, 하반기. 하반기에 커트라인이었어, 이게. 이걸 넘었던 건데, 자, 사무 1반 볼게. 사무 1반은 수도권이 77.67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뭐야? 아, 중부 애들이 공부를 못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영남, 충청, 호남 다 높아. 그죠? 이게 과거 70점 언더가 아니라고, 이제. 뒤에서 표를 보여드리지만, 이게 뜻하는 게 뭐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이제. 공기업은 NCS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 그냥 막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NCS를 처음을 딱 접하는 순간 뭐라고 하지? 더럽게 어렵네. 두 번째, 공부해도 안 늘어. 세 번째, 해봤자 의미 없네. 똑똑한 애들이 붙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절대 아니에요. 내 뒤에서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왜 그런지, 왜 애들이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토목이나 이런 데는 좀 낫죠. 토목. 왜냐면 얘네들이 NCS보다는 전공 과목을 잘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얘네들은 목매달아서 그래. 여기다 목숨 걸어가지고 NCS 정말 잘합니다. 내가 이제 문과다 어떤 전략을 펴야 돼? NCS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방법이 없어. 공기업 가려면. 자, 여기 보면은 수송 이런 애들은 보통 NCS 점수가 좀 낮습니다. 낮아도 돼. 여기는. 딴 애들은 안 된다. 여러분 수송 여기 없잖아. 수송과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상지대라고 들어봤어요? 상지대? 수송 운전과가 있는데 철도 운전과가 있어. 철도 운전과. 듣보잡이지. 상지대가 어디 있냐면 카톨릭 상지대거든. 상지대가 우리나라에 2개가 있거든. 나도 처음 알았어. 내가 강의할 때 상지대를 쳤어. 그랬더니 강원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동에 있더라고. 물어봤어. 혹시 강원도에 있는 겁니까? 아니래. 안동에 있는 거래. 다시 쳤어. 안동에 있는데 내려가는데 너무 멀어. 자, 아무튼 그런데 거기 운전과가 있습니다. 운전과. 걔네들 여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은 이 NCS 점수가 좀 낮아도 되죠. 그죠? IT 애들은 좀 높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높다. 자, 라는 거고. 자,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잠깐 볼까요? 자, 요즘 트렌드를 좀 얘기해 줄게요. 문제가 계속 바뀌어. 중요한 건. 트렌드가 내년도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는데, 자, 평균적인 트렌드를 알려줄게요. 뭐냐면, 일단은 비전이나 핵심 가치나 경영 방침 써있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그 회사의 이 비전, 핵심 가치, 경영 방침을 대놓고 물어보는 애도 있어. 대놓고, 이게 뭐게? 이게 물어봐. 모르면 틀리는 거야. 특히 한수원이 그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잘못 쓰인 걸 찾는 건데, 일단 핵심이 뭐냐? 그 회사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관련 회사 지문이 절대적인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압도적으로 그런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 보기 문장에 들어갈 문장이 다 뭐예요? 다 KTX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코레일 관련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경부 고속철도를 개통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쭉 의사소통 능력이 나온다.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회사 지문이 나오면 특징이 있어. 뭐냐면 그 회사 지문을 많이 읽어본 애들은 문제가 쉬워. 근데 과거에 NCS는 어떤 유형이냐면 비문학이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듣보잡이 막 철학, 막 과학, 막 인문학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멘붕이거든. 근데 오히려 이게 낫다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은 이게 훨씬 유리하거든. 내가 읽어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준비한 애들에게 좀 더 뭐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형태의 NCS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과거에 철학, 비문학 쪽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보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따온 거잖아. 홈페이지 아니면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그 회사의 그 SNS 활동을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이런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코레일 기출이었어요. 대부분 다 기출 유형인데, 참고로 기출 유형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치잖니? 네이버에다가 코레일 NCS 모의고사 칠 거 아니야. 내가 합격을 했어. 코레일 넣었는데 붙었단 말이야. 엄마한테, 엄마 나 자기소개서 붙었어. 다 붙은 거야. 뭐 자랑할 필요 없어. 자랑을 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모의고사 하나 사야 돼. NCS를 딱 치면 이 코레일 게 딱 뜨죠. 그래서 모의고사 사잖아. 뭐 기출문제라고 돼 있지? 다 뻥이야. 다 그냥 그런 유형을 가지고 만든 거야. 똑같을 수가 없어. 갖고 나올 수가 없는데 뭐. 그래서 그냥 그런 유형과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낫다는 정도지 뭐 똑같은 건 아니야. 자, 이건 뭐냐면 힘내라 청춘 할인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코레일 보면은 뭐 몇 프로 할인되고 뭐 몇 프로 할인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할인되잖아요. 특히 요즘에 수능 보잖아. 수능을 보면 수능의 10% 정도 인원은 안 나온대. 10%가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수험표 받으려고. 수험표가 있으면 뭐가 되지? 다 할인되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처럼 할인을 해줬다 이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자료 해석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료 해석이잖아. 자료 해석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교통수단별 뭐, 출입국 그리고 공항, 항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회사 관련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고, 그 관련된 의사소통이 나오고, 그거 관련되면 뭐가 나온다? 문제 해결 능력 시험이 많이 나온다. 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2015년도 철도 화물 수송 종류별 수송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도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KTX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언제 가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이건 자원 배분 문제거든. 자원 배분. 자, SOC 계열은 참고로 자원 배분 관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겠지. 왜냐면 이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빨리 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할인돼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원 관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야? 자원 관리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자원 관리 문제는 내가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치거든. 빨리 패스할 거 골라내라. 그게 실력이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10분 걸려요. 10분 걸려도 안 틀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적게 뽑아. 정말 적게 뽑는다. 보통 상반기에 보통 지원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아마 지원 받을 것 같아요. 올해는 상반기에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외국어 점수가 되게 높아요. 커트라인이 높아. 이걸 잘 알아야 돼. 커트라인이 800점이거든요. 커트라인이 800점. 800점 언더는 지원을 못해, 토익이. 일단. 그러니까 800점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점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가점이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설립연도가 19년밖에 안 되고요. 직원 평균 나이가 38세야. 엄청 어려. 그죠? 공단 같은 데 가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가 아내가 거기 다니는데 옆에 다 50대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거기 가서 남자애들 많으니까 거기서 거기 남자친구도 사귀고 좋겠네. 딱 물어보니까 평균 연령이 50대래. 사귈 수가 없어. 자, 인턴 이상 계열 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하반기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질까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 막 일부러 오버하고 막 그러지. 그지? 그래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자, 서류가 40배수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서류를 잘 써야 돼. 자, 50배, 10배는 정말 잘 써야 되고 50배 언더는 좀 보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보통 뭐 200대 1, 뭐 300대 1 이렇게 되니까 그죠? 많은 데는 100대 1 기본적으로 다 넘어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100대 1 다 넘기 때문에 서류는 좀 어느 정도 써야 되고 800점 이상이고 NCS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는 이제, 전공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관련된 그 부서들이 있죠. 그런 데는 보게 된다. 자, 작년도 트렌드는 뭐냐면, 한전이 좀 기본적인 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NCS랑 좀 비슷했다. 그래서 65분을 줍니다. 참고로, NCS 필기건 그 기초능력 평가 있잖아요. 한 문제당 몇 분을 줄까요? 평균. 한 문제당. 1분이야, 1분. 거의 1분입니다, 1분. 근데 1분이 안 돼. 왜냐면, 가서 이름도 써야 되잖아. OMR 카드 적고 해야 되니까 1분보다 더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편이죠. 그렇죠? 자, 한국공항공사를 보게 되면 일단 모집 인원은 작년에 좀 많았어요. 그죠? 좀 더 많았죠, 여기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한 3월 달쯤에 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 전형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필기 전형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을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점수대가 대부분 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금 더 낮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합동채용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조절을 잘해야 돼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봐야 됩니다. SOC 계열들로 좀 지원하는 애들이 좀 스펙이 다 좋거든. 예전에 보면은 그 인국공 가는 애들 있잖아요. 인국공이 예전에 그 스펙으로 잘랐을 때는 보통 2대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야. 2대 그 다음에 그 토익 점수 950점 언더는 아예 쓰지를 못했어요. 스펙이 잘렸거든 아예 다. 그러니까 면접 필기 시험 자체를 못 봤어. 딱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좀 자기가 보고서 지원하면 되고요. 자, NCS가 50문항대 60분을 주잖아. 여기 많이 주는 편이에요. 보통 50문제당 50분, 60문제당 60분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60문항으로 60분 정도를 준다. 전공 필기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NCS는 초창기 스타일. 그러니까 초창기 스타일이라는 거는 보시면 피사트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NCS도 피사트 계열하고 초창기에 이제 적성 계열 있죠. 우리 적성 시험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뭐 G사트나 아니면은 뭐 LG나 이런 그 적성 시험 있죠. 그런 스타일로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즘 계열들이 피사트 계열들이 많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어렵게 나온다거나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준비는 그때그때 다른데 이게
꼭 그렇지 않아. 중요한 거는 올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되느냐? 그런 보장은 없고 트렌드는 요 계열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요 계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할 때는 기본적인 걸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발전 계열이 이렇게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서를 보고 문제 해결을 보는데 그 문제 풀이를 가는데 그 순서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 NCS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제가? 2018년도 공공기업 채용 계획 PDF를 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수자원공사는 서류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원하면 시험 보러 가요. 시험 보러 가는데 여기가 필기시험이 있죠. 그래서 NCS가 7, 전공이 3입니다. 이것도 잘 봐야 돼. 어떤 데는 전공이 80%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NCS가 70%인 데가 뭐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지원할 때마다 그 비중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데 전공 비중이 높아. 전공이 80%인 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NCS를 좀 못하더라도 전공을 많이 보니까 전공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뭘 잘해야 돼요? NCS를 좀 더 잘해야겠죠. 전공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 다 나누어진다라는 거고. 자, 인턴 채용률이 한 9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이것도 채용형 인턴으로 뽑거든요. 뽑아놓고 거의 다, 이 정규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권역별이 있어요, 이게 또. 그래서 권역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막 지방 가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에 맞지 않는 권역으로 갈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 문제였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원전 해체 과정이다. 이거는 모르는 애들은 못 풀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준비 안 애들은 절대 못 풀지.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이런 문제 계열이 나왔다는 거고.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 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스페이스 코드와 캡 코드가 있대. 그래서 밑에 보면 스페이스 코드는 뭐고 캡 코드는 뭐고 이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물으면 답하래.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에 좀 익숙한 애들은 쉽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수원은 이런 계열들이 많이 나왔었다. 이게 사규야, 사규. 요것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사규가 뭐냐면 회사의 이제 규정들 있죠. 회사의 규정들이나 뭐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기본서들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야. 추세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 요게 이제 자원관리 계열이죠. 자료 해석 파트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이건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했던 건데 일단 채용형 인턴으로 뽑게 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전환율이 거의 100%였다. 그러니까 거의 100% 전환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인성이 있는데 인성시험 어떻게 보느냐? 그냥 보면 돼요. 뭐 준비할 거 없고 자기 인성을 평가하는 거잖아. 그걸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보면 된다. 뭐 인성을 따로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답변하는 게 좋고 자, NCS 문제가 몇 개요? 70분 주죠. 그 다음에 전공이 60분을 준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상식이 NCS 형식으로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기업 상식도 뭐랑 비슷하다? NCS 형태다라는 거. 자,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간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소개서 점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배수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자, 70문항대 7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문제당 1분이야. 근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한 문제당 2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전공시험입니다.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공시험인데 이건 모집 요강감 다 있으니까 일단 일반 행정은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법률은 여기, 행정은 여기 중 하나, 경영은 이렇게 보는 거고, 경제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고, 밑에 있는 토목, 도시계획, 조경, 건축, 기계 이런 애들은 다 여기에 맞는 그냥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뭘 준비하면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뭘 준비하면 되지? 우리 공무원 시험 있죠? 공무원 시험에서 보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민경 그 5급 공무원들 보잖아요. 7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을 보면은 우리 그 공무원 시험 사이트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사이트에 가면 출제 문제가 있어. 다. 그러니까 이 과목들이 다 기출 문제가 다 있어요. 그 계열로 내가 그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돼 있거든. 다 있습니다, 다. 그래서 가서 한번 보면은 놀랄 거야. 너무 어려워. 하나도 못 풀어. 내가 경영학과인데 경영학 문제를 못 풀고 있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행정학과다. 행정학 문제를 못 풀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랑 시험이랑 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가서 한번 구경만 해봐. 이렇게 구경을 해보고 나 여기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한번 문제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다 뭐죠? 다 기사 자격증 준비한 애들은 다 이 정도 준비하죠.
그죠? 그래서 기사 자격증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과목을 공부하는데 나도 이제 대학교 나와서 공부해봤지만 여기 시험 문제랑은 좀 다르더라고. 내가 공부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서 조금 좀 멘탈이 붕괴된 적이 있었는데 요거 뭐 회계학과 이런 애들은 뭐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애들은 대충 다 공부를 해봤겠죠. 해봤을 테고 그다음에 뭐 행정학과 뭐 이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애들은 다 알 테니까 그 정도 시험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외국인 국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토지를 얼마나 많이 샀느냐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요 계열도 사실 토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주택공사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 관련된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정부 입김이 많이 불어요. 약간.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같은 데서는 토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 부동산 학과나 부동산 공부 많이 보신 분들 있어요? 토지는 법률이 되게 까다롭고 어렵거든.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준비했던 친구들은 좀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야. 단어가 어렵거든, 여기가.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도 좀 유념을 하자라는 거고. 자, 이거는 여기 보면은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료 해석 문제. 이게 나왔어. 토지주택공사는 특이하게도 토지주택공사의 사호는 뭐냐. 이거 웃긴 거죠. 이거 모르는 애들은 틀린 거고 맞춘 거죠. 그 다음에 LH의 영문이 뭘까? 그 랜드 앤 하우싱이죠. 그죠? 이것도 모르면 틀린 거라서. 그죠? 자, LH 공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적어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를 좀 여러 차례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 않나 싶어요. 시험 보러 갈 때 기본은 되지 않나. 자, 한국도로공사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00% 전환이 됐고요. 자, 그래서 원서 접수라는 표현을 해요. 서류 접수라는 말이 있고 원서 접수라는 게 있거든. 근데 원서 접수는 뭐냐면 적부 판정이야. 그러니까 요건에 맞으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뭐 토익 점수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이게 맞으면 시험을 보러 가기 때문에 바로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토익은 700점, 그 다음에 요 점수가 맞으면 보통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이 50%, 그 다음에 NCS가 50%야. 그러니까 다 다르죠? 회사마다 달라. 회사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는 60문제를 70분에 풉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점이 있어. 커말 1급, 한국사 1, 2급. 이렇게, 유리한 것만 하나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다 딸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통 토목 보는데, 행정경영은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원론, 행정법정은 행정학 원론, 정책학, 헌법, 행정학. 나머지들은 그 과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공 과목은 보통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 인문계열 중에 어문계열들 있지. 어문계열들이 되게 힘들어해. 이 전공 과목이 없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문이나 사회계열들이 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걸 해야 되니까 포기를 해버려. 전공 과목이 센 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어디로 몰리죠? 전공이 없는 데로 몰려. 전공 없는 데들이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보면은 자, 이거 넘어가고, 제가 다 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준비 방법을 보면, 일단은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뭐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사이트. 여기 가서, alio.go.kr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은, 여기 채용 공고 여기를 누르잖아요. 이게 사이트가 들어가면은 채용 공고가 어딘지 모르거든.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채용 공고를 딱 클릭을 하면, 전체 채용 공고가 쫙 뜹니다. 그래서,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요즘에 뭐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하면 뭐 일정들이 다 나오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 걸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귀찮으니까 질문을 뽑아왔어. 자, 자기소개서 중요한가? 자, 정답이 뭐였죠?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배수를 잘 봐라. 그래서 공단 우리 사회복지계열은 좀 중요하다. 10배수 언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0배수 언더는 좀 잘 써야 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왜 사회복지계열이 이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여기냐고 봤더니, 약간 인성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람의 인성을 보고 또 대민원 그런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들 만나고, 할머니들 만나고, 그 다음에 건강 아픈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좀 민원을 중요시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인성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전자학과인데 다른 업무에 관련된 곳에 써도 되냐? 안 돼. 아까 보면 전기, 토목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많은데 기계 뭐 이렇게 있으면 그 다른 과에 쓰면 안 돼. 근데 일반 행정은 상관없고 일반 사무직은 상관없고 요 계열은 같은 과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과생들 있잖아요. 고민할 거 아니야. 내가 딴 데 써도 될까? 안 된다니까. 자, 이건 설명했죠. 공기업은 경력직에 더 유리하냐? 100% 유리해. 그죠? 일단 일을 해본 거잖아. 우리 NCS가 뭐니? NCS가 뭐의 약자야? 그러니까 직무를 맞추는 거잖아. 그죠? 직무를 해봤던 애를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직무를 했던 걸 찾는 건데, 원래 NCS가 어디서 나왔죠? 원래 KSS라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거야.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처음에 들여왔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바꾼 거야. MB가 그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NCS라고 바꾸고,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활성화 시켰죠. 그래서 한 20조 때려박았다고 그래. 그 지금 사이트 만들고 뭐 이렇게 직무 체계를 만드는 거를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 20조 들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뭐 하냐면 이 NCS 시험을 1년에 2번 봅니다. 아세요? 2번 봐. 2번 봐서 등급이 나와. 등급이 L1부터 L8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등급을 가지고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애들은 그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직군을 찾아나가는 게 NCS잖아요. 근데 원래 이 취지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거지. 내가 회사를 들어갔다? 들어가면 적어도 어디가 돼야 돼? 그 뭐 책임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책임자가 되면 L5를 따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에 L5가 안 나오면 얘가 책임자가 못 되는 거야. 적어도 그 정도는 따야 되니까. 뭐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원래 이제 정부가 바뀌면 제도가 계속 바뀌거든. 그래가지고 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NCS를 준비했던 애들이 걱정한 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NCS 폐지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더 강화됐죠. 그죠? 다음 정부도 더 강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명이다. 이걸 안 배우면 이제 숙명처럼 날 계속 따라다닐 거야.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는 이 시험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아마 향후에는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10년, 20년을 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 등급이 안 나오면 승진이 안 돼. 그게 아마 될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자기 성취를 하고 싶다. 그럼 공기업이 맞을까? 안 맞아요, 사실. 자,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가면 안 되지. 딱 정해진 돈을 받을 거 아니야? 물론 뭐 중소기업보다는 많이 받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공계 애들 중에서 막 되게 진취적인 애들이 있거든. 난 삼성 들어가서 좀만 한 4, 5년 있다가 거기 기술을 빼먹어가지고 나와서 사업해야지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특히 중국 가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그 이공계생 중에서 그 통신계열 있는 애들 있죠. 통신계열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중국으로 가려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중국에 다 먹혔어요, 이미. 그래서 알고 있어, 걔네들도. 그래서 4G 이후로 5G는 이미 기술이 다 어디로 이전됐어요? 중국에서 다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5G 기술을 잘 보면 지금 그 LG는 어디랑 계약한 줄 알아요? 통신 장비를 다? 화웨이랑 계약했죠. 우리나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장비를 만들었거든? 만들었는데 기계가 통신 장비 칩이 얼마나 해야 돼? 요만해야 될 거 아니야. 칩이 이만해. 그래서 지금 늘 수가 없어. 그걸 이제 3월 달에 상용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못할 것 같아, 지금 느낌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국만 짓고 있어요. 기지국 장비는 커도 되지. 그잖아. 근데 통신 장비 조금 해야 되거든? 근데 화웨이에서 5조 달러 들여가지고 이 조그마한 거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통신 장비 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돈 벌어가지고 어디 가야지? 중국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 두 번째, 항공 정비하는 과 있죠. 걔네들이 다 지금 중국 가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고등학교 중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들어봤죠? 거기 중에 1등이 어디예요? 거기가 1등이 그 경남 항공고가 그럴 거야. 항공 정비하는 과. 거기가 전국 그 성적 순위 3% 이내가 아니면 못 들어가. 공부 엄청 잘합니다. 그 2등이 아마 석유화학고일 거야. 석유화학고가 여수에 있거든? 여수에 있는데 걔네들은 공기업도 안 가. 왜냐면 GS 칼텍스나 여천 석유화학과거든. 연봉이 5천이야. 고등학생이. 들어가면 막 5,800씩 받습니다. 보너스까지 받으면. 그러니까 막 공기업도 안 가려고 그래. 석유가스공사 들어가면 전국 꼴찌가 간대. 그러니까 그 학교의 꼴찌가 석유화학공사 들어가는 거야. 공부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이상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그래서 공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이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기 능력의 판단에 맞게끔. 그죠? 여기 되게 딱딱해, 조직이.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대졸 정규직 신입과 계약직 또는 고졸 채용 대우에 차이가 정말 없나요? 차이가 있지. 있어. 근데 이제 연수가 차면 비슷해지죠. 걔가 10년 다니거나 내가 10년 다니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없어질 거다. 자, 아까 설명을 했죠.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공계생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아요. 공기업은 이공계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복지 계열이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게 느껴지는 것 뿐이고 사실 요직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공계생들을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이공계생들한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전공 과목을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취업의 문도 넓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공기업 축에 드는 경우도 이공계생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나이랑은 전혀 무관하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자, 오늘 SOC 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기업은 내가 갖고 싶은 곳에 한 곳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무조건 다 지원해보는 게 좋을까? 자, 결론이 뭐죠? 후자야, 후자. 다 지원하는 거야, 다. 왜냐하면 내가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죠? 그리고 요게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점수가 한 7, 80점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시험을 봐도 다 7, 80점대가 나옵니다. 한 번 점수가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 왜냐? 이게 학력고사가 아니거든. 학력고사가 아니라서 이게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풀이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잖아? 들어가면 대부분 점수가 높아.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안 보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다 보는 거야, 그냥. 시험을 다 봐서 합격을 하면 면접을 보러 가거든? 뭐 면접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시험을 붙으면 계속 면접을 보러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특징이 있었는데 대기업을 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나도 이제 채용을 했을 때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가잖아?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했거든. 그 당시에는. 자기소개서하고 시험을 보러 가잖아. 특히 나는 이제 은행권에 다녔으니까 은행은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자기소개서는 처음에는 다 떨어지더라고. 나도 한 200군데 정도 지원했어요. 근데 처음엔 다 떨어져. 근데 한 50군데, 60군데 쓰면서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를 계속 고민한 거야.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바꿨다? 그랬더니 다 붙어. 자기소개서가 계속 붙는 거야.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어. 그러니까 보러 가면 그놈이 그놈이야. 얘가 또 있고 저기 가면 저기 있고 제가 또 저기 있고 막 그래. 막 그런 게 보여. 근데 지금은 자기소개서는 다 보잖아. 그러니까 면접에 가면 그놈이 그놈이야. 한번 느껴봐봐. 왠지 알아? NCS를 다 붙거든. 붙은 놈만 붙어.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면 거기에 있는 애가 또 연금공단 가면 거기 또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지? 한 번 공부해 놓으면 이게 잘 실력이 안 줄어.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돼. 자, 그래서 자, 무조건 다 지원해 보는 게 좋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다 지원해 봐라. 그러니까 시험을 많이 봐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은 뭐 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잘 판단해야 돼.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켜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 딱 시험을 보잖아?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의고사를 딱 봐봐. 딱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애가 있어. 수리는 자료 해석이 포함되거든? 그게 잘 나온 애들이 있고 추리가 잘 나온 애들이 있거든? 왜냐? 인간의 두뇌는 요 셋 중에 하나가 잘 발달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뭘 발달되지 보통? 의사소통력이 뛰어나고 남자들은 수리나 자료 해석이 좀 뛰어나. 보통 점수를 보면. 근데 이 시험은 절대적으로 이 추리 능력이 좋은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잘 나온 애들은 요게 좋아서 그래. 이 추리가 뭐냐 그러면 이 추리가 뭘까요? 진짜 추리야. 김전일 알지? 김전일. 김전일 봤어? 김전일 보면 어떻게 하니? 김전일 소설 보면은 만화책을 보면 어떻게 돼? 갑자기 밀실살인이라는 거 있잖아. 막 있는데 갑자기 누가 죽었어. 다 멈춰. 한 명씩 와봐. 그래서 얘기를 딱 하지. 얘기하다가 얘한테 야 네가 범인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막 울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울고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보면은 어떤 게 추리니? 추리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보는 다 똑같아. 여러분한테 주는 정보는 똑같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빨리 캐내는 게 뭐야? 추리거든. 그래서 추리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추리 능력이 뛰어난 애가 있어. 그런 애들 우리 뭐라 그래? 똑똑하다고 하거든, 보통. 추리 능력이 뛰어난 애들 똑똑하다고 그러고 요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들 뭐라 그러지? 재수없다고 하지. 그치? 천재라고 하지, 얘네들을.
그치?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을 천재라고 그래. 왜냐하면 추리를 잘하려면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캐치하는 거야. 읽으면 다 빨리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 있단 말이야. 여성들이 특히 그렇거든. 근데 계산을 또 잘해야 되지?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점수가 높아. 근데 이건 공부 성적하고 좀 차이는 있거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얘가 학업 성적도 안 좋고 막 인성도 쓰레기야. 근데 NCS는 잘 본 애들이 있어. 그죠?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잘하냐를 좀 먼저 봐야 돼. 그죠? 근데 그러면 자, 요게 직업 기초능력 트렌드인데 일단 수리는 수리하고 자료해석을 합쳐서 수리라고 그래요. 수리하고 자료해석. 근데 수리 문제가 좀 줄고 있어. 수리 문제는 진짜 수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속도 구하는 거나 뭐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거나 무슨 뭐 방정식을 선정하거나 확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는 좀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료 해석 비중이 늘고 있어요. 자료 해석 비중이 늘리니까 시간이 더 부족한 거야. 사실. 자, 그다음에 자료 해석이 좀 난해해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언어 소통에서 그러니까 의사 소통에서 예전에 비문학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 비문학보다는 실용문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었죠. 그러니까 그 회사 공문이라든가 그 회사 사규나 규정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합쳐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야. 자, 자료 해석하고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이 예전에는 딱 나눠졌거든.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의사소통 문제야. 그러니까 수능의 문제란 말이야. 수능의 국어하고 똑같아. 자, 수리는 수리 문제인 거야. 자료 해석은 자료 해석이야. 근데 지금은 이 세 개가 합쳐져 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풀다 보잖아. 의사소통을 풀다가 이게 무슨 문제 해결이야, 의사소통이야. 이렇게 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섞여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 핵심이. 그리고 아까 한 문제당 1분이라고 그랬잖아. 1분이니까 스피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물어봤거든? 합격한 애들한테? 그랬더니 몇 개 풀었냐? 그랬더니 보통 3,000개인데 내가 좀 낮춘 거야.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할까봐. 문제 2,000개. 2,000개 이상 푼다고 그래. 보통 합격한 애들이 2,000에서 3,000개 정도. 아까 고등학생들을 얘기해서 그런데 많이 물어봐서 그래. 그 구미전자 고등학교라고 있거든. 거기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거기가 학생이 졸업한 애가 한 60명인가? 근데 30명이 공기업을 가. 고등학생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서울대보다 더 많이 가는 거야. 물어봤어. 그래서 학교에 물어봤거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애들이 많이 갑니까? 그랬더니 가르치질 않는데. NCS를 가르치질 않고 문제를 10,000개를 푼대. 10,000개 애들이. 공기업 대비반은 10,000개를 푼다는 거야. 10,000개를 어떻게 풉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책을 다 산대. 선생님이 다 사서 그거를 어떻게? 다 잘라. 다 스캔을 해. 애들 다 줘. 애들이 계속 앉아서 그만 풀어. 그때 성적이 좋은 거야. 한마디로 하면 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지? 많이 걸리니까 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지능형 인간 아니야. 이걸 어떻게 10,000개를 풀고 있어. 그래서 2,000개하고 3,000개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풀기 전에 반드시 기본서를 봐야 돼. 그냥 막 풀잖아?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풀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될까?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직업 기초능력 평가만을 공부했을 때 3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는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공무원 시험만 하지 뭐 딴 것도 같이 하니? 아니지. 보통 공무원 9급은 몇 개월 공부해야 되니? 빨리 붙는 애들은 한 7개월 만에 붙는다고 하더라고. 7개월. 그 다음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잡지. 그지? 그리고 7급은 한 2년 정도 잡잖아. 그래서 한 3년 한 애들은 빨리 때려쳐야 돼. 안 맞거든, 그게. 그지? 이 시험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많이 풀어보잖아?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될 거냐 말 거냐를 빨리 판단하게 돼, 내가. 이건 오래 걸리겠네. 그러면 좀 더 제꼈다가 다음번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그런 스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영역,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 영역이 뭐가 있냐? 10개지. 자, 요강을 봤을 때, 모집 요강에 이걸 다 안 봐. 잘 보면,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능력은 무조건 봅니다.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어떤 데는 자원관리 능력을 써놓은 데가 있어. 그럼 자원관리 능력을 무조건 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 요강에 써 있다고 옆에. NCS 시험을 뭐 봅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 써 있어. 그럼 정보 능력을 뭘 보냐? 엑셀 같은 거 물어보거든. 엑셀에 뭐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뭐 함수를 뭐 씁니까?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정보 능력이 써 있으면 좀 골치 아프긴 해. 근데 보통은 안 봅니다, 요즘에. 보통 뭘 보냐? 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그리고 자원 관리를 가끔 봐.
요 네 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교재에서는. 그 다음에 가끔 물어보는 게 아까 특이하게 그 회사의 사훈, 그죠? 그 다음에 LH의 약자 이런 것처럼 회사의 진짜 직접적인 걸 물어봐. 그래서 그 정도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딱 보고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뭐 자기개발, 대인관계, 뭐 기술 능력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간단해. 틀리면 바보 이런 것처럼 주는 문제 이런 것처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점수의 상승 구간인데 보통 처음에 공부할 때 자료 해석이나 수리를 먼저 공부하잖아? 그럼 점수가 빨리 나옵니다. 점수가 좋게 나와. 왜냐하면 요거는 수리는 말 그대로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돼. 진짜 풀어보지 않으면 못 풀어. 확률을 뭐 P나 C 아직 기억나니? 그 퍼뮤테이션, 뭐 컴비네이션 기억나요? P 뭐 5에 2 이런 거 하면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는 거 기억나?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걸 모르면 못 풀어. 농도 계산 어떻게 하는 거니? 소금물을 소금물의 양으로 나눠야 되거든? 그 기억 못하면 못 풀어. 그래서 그 수리 영역을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 있는데, 이 자료 해석이 뭐냐면, 아까 그 표 되게 많죠? 시험 문제 풀어보는 애는 알 거야? 자료 해석을 보면 막 표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표를 갖다가 계산해야 된다고. 그 핵심이 뭐야? 더하기 빼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거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나누기. 나누기를 못하면 자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사트 준비한 애들이 처음 뭐해? 피사트 준비한 애들이 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10,000개 정도 풀어. 그 문제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풉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 해석을 했을 때 그 답이 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잖아. 그럼 그 답이 정확하게 그 답이라고 확신을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풀었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자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딱 풀었을 때 답이 나와서 바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문제를 풀 때 5번부터 보통 풀려가는데 5번이 꼭 맞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1번 풀고 2번 풀고 3번을 풀었다? 3번이 정확하게 틀려. 바로 4번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지.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많이 해야 돼. 특히 나눗셈. 왜냐면 나누기가 핵심이거든. 비교하기나 이런 거 보면 다 나누기라서 나누기를 잘해야 돼. 나누기.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되면 점수대가 급격하게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처음에 문제집 보면 뭐가 나오지? 의사소통이 나오지? 의사소통 많이 본다고 점수가 느니? 안 늘어. 백날 해봤자 잘 안 늘거든 그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애들이 누가 잘하지? 책을 많이 본 애들이 잘하거든. 근데 의사소통 능력도 늘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걸 늘려야 돼. 추리력.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풀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뭐 시켜본 건 여러 차례 있지만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 그랬더니 요런 것들은 빨리 푸는 게 핵심이거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추리력이 늘리려면 문제를 풀 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답을 보지 말고 이게 어떻게 나왔나를 끝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지. 그러면 추리력이 늘어납니다. 추리소설도 많이 보면 느낌이 오잖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응하는 구간이 필요해요. 자, 여기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적응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나 스피드를 이제 키우는 거야.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1분에 하나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어떤 문제는 내가 제끼고 어떤 문제를 내가 빨리 풀어서 적어도 몇 점대에 도달해야 돼? 80점대에 도달해야 됩니다. 아까 성적이 나왔죠? 그죠? 75점에서 80점대로 나와야 돼.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적응 구간을 가는데 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적응 구간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날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느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서를 안 봐서 그래. 기본적으로 풀이법을 알아야 된다고. 기본적인 풀이법을 모르는데 실력이 들어? 안 늘어.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분포도래 요즘에.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뭐죠? 공부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돼. 애들이 공부를 다 안 하면 그냥 평균에 다 몰려. 합격점대가.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합격점대가 73에서 77점대로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걸 보면 되는데 일단은 뭐냐면 자, 적성검사 준비하는 애들 있죠. 대기업 본 애들이 적성 보잖아. G사트나 HMAT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요 계열들 준비할 때 뭘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합리적인 선택인데 요 NCS로 준비를 해 일단. 대기업을 만약에 내가 공기업만 준비하지 않지. 대기업도 같이 준비하지 않니? 대기업 나오면 대기업도 쓰고 공기업 나오면 공기업도 쓰잖아. 그지? 그럼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따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요걸 먼저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대세야. 이 대세거든. 또 금융 기업들도 다 어떻게 바뀌었지? 요 시험으로 바뀌지.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적성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똑같아. 여기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요 언어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회사마다 또 차이가 조금씩 있어. 뭐 삼성은 뭐 이상한 거 보잖아. 그래서 이번에 뭐 봤지? 뭐 토사구팽 이런 것도 물어보고 사자성어도 물어보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 그래서 각각 내가 합격한 회사마다의 차이점이 좀 있어. 그거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먼저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의사소통이나 수리는 똑같거든. 수리는 똑같아요. 자료 해석이나 똑같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없는 게 있어. NCS에서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수추리. 수추리가 뭐냐면은 알죠? 뭐 1357? 굳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물어보는 데가 있고 도형추리 같은 거 있죠? 도형이 뭐 나오면 이렇게 꺾이는 거라든가 공간감각. 뭐 특히 현대 계열들 보시는 사람들은 요거 준비 많이 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은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합격을 했을 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푸는 건 아니고 좀 잘 푸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기초체력. 옛날에 이소룡이 이소룡 알아요? 이소룡을 나 때는 영웅이었거든. 이소룡이 성룡보다 더 이소룡이 그랬는데 이소룡 죽었죠. 이소룡이 어렸을 때 되게 약했다고 그래. 약해가지고 이 운동신경을 키우려고 선생님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제가 운동신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을 늘리고 싶다. 그리고 무술을 배워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무술 강사가 뭘 하라고 했는 줄 알아? 달리기를 해라. 그랬대. 달리기를 매일 뛰래. 운동을 안 가르쳐주고 달리기만 한 거야. 그리고 줄넘기만 했대. 그래가지고 운동신경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신경이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 줄넘기 하면 운동신경이 늘어나. 특이하게도.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줄넘기 하면 돼. 자, 테니스를 잘하고 싶지? 줄넘기 하면 돼. 자, 뭐 잘하고 싶어? 나한테 얘기해봐. 야구를 잘하고 싶어? 줄넘기 하면 돼. 왜냐? 내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정구병이 있었어요. 정구병. 정구가 뭔지 알아요? 테니스야, 테니스. 테니스인데 그 정구병이 나한테 운동을 잘하려면 뭘 해라? 줄넘기를 잘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뒤에 나오는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래서 잠깐 요거만 설명을 하고 FAQ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접근 순서인데 수리 자료 해석을 먼저 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합니다. 근데 의사소통 능력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생각할 때 주제문 찾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요 형태로 하게 되고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 독해력.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를 꼭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순서 찾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 다르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그냥 하지 말고 조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좀 공부를 해봐봐.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점수가 늡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징이 뭐지? 그냥 대충 듣고 내가 맞겠지 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맞거든. 그죠? 내가 은행에 있었잖아. 은행에 있으면 그 선물 옵션을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선물 옵션이 파생 상품이거든? 근데 주식 투자해본 친구들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보면 옆에 소문 듣고 투자하잖아? 다 깨져.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거든. 전문가한테 한 2, 3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고 가면 무조건 깨집니다. 자기가 좀 잘하는 줄 알고 들어가서 조금 먹잖아. 그럼 막 계속 투자를 해. 그럼 나중에 결국엔 다 파산하게 돼. 그게 원칙이거든? 그래서 꼭 유형별 문제를 경험해보자. 라는 건데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 부합, 추론형 문제, 주제문 찾기, 순서 배열, 논증 분석, 실용문, 맞춤법, 어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와. 이 나오는데 다 각각별로 문제를 푸는 법이 다 달라요. 특이하게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특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게 뭐죠? 그 순서 찾기죠. 순서 찾기를 빨리 찾는 법이 있어. 빨리 찾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고 수리 영역은 이런 겁니다. 보통 이런 걸 봐요. 방정식, 거속식, 그다음에 증감 비율 있죠? 비율 문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렇게 보는 거. 그다음에 경우의 수, 일계산, 소금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 풀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비중이 좀 낮아지긴 했다고 그랬죠?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꼭 공부를 해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를 꼭 풀어보자.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 점수가 잘 나와.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한 7개 정도 나왔는데 옛날에는 7개 정도 나오면 점수가 팍 올라가거든. 이거 다 맞추면. 자, 이런 게 소금물 문제죠. 자, 요즘 대세가 뭐냐? 자, 요게 거꾸로 풀이법이라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 이게 코레일 정확하게 뭐였냐면 코레일의 기출 문제예요. 이거 풀어본 애들이 멘붕이었지. 코레일이 되게 어려웠거든? 이거 푸는데 10분 걸려도 여러분 못 풀어요. 풀이법을 모르면. 이거는.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거꾸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봐야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작년 한 해 업무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A, B, C, D 4명의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성과급이 A 직원부터 D 직원까지 차례로 지급할 때 내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자, A 직원은 성과급 총액의 3분의 1보다 20만 원을 더 받았다. 자, 중요한 게 뭐야?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 그죠? 문제를 이해 못해. 지문도 이해를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는 약간 방정식 문제인데, 방정식 문제 중에도 푸는 법을 알아야지만 풀어요. 이거는 그냥 접하면 절대 못 푼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상자 안에 구슬이 있는데 A부터 E까지 5사람이 순서대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구슬의 절반과 한 개를 더 꺼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죠. 절반을 꺼내고 한 개를 더 꺼내. 다음 사람이 또 절반을 꺼내고 한 개를 더 꺼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게 몇 개가 남았다? 4개가 남았다. 그럼 처음에 나와 있던 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멘붕이지, 이것도 읽어보면. 이것도 거꾸로 넘어가면서 푸는 게 있어요. 풀이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못 풀겠지.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 막, 웬만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자, 이런 문제가 종류가 한 5개 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5개가 돼. 다 알면은 들어가면 한 20초 만에 풀 수 있거든? 근데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자, 자료 해석은 어림산이 핵심인데, 요 어림산을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림산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기본서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림산을 알고 덧셈 뺄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풀이법. 이거 내가 이제 잘 가르치는 건데, 딱 보면, 이게 느낌이 있어. 정답이 3번이겠지라는 느낌. 3번을 먼저 푸는 거야. 시간이 없을 때. 그러면 딱 맞지? 넘어가는 거지. 그치?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느끼는 게 있어. 이건 당연히 이걸 물어보겠지.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푸는 거야, 보기에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문제로 가잖아, 자료 해석이. 그러면, 끝에 번호가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애들이 풀 때 1번부터 풀면 1번이 맞으면 다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기를 5번에 넣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푸는 뭐 스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패스 문제라고 있어요. 이거 딱 보면 이거 답이 안 나와. 적어도 한 5분 걸릴 것 같아. 빨리 패스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스킬들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최대한 빨리 비율 계산하는 거, 평균 빨리 구하는 거, 뭐 대각선 그려서 계산하는 거, 뭐 종류는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엔 이게 안 나왔거든? 이걸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추리 문제인데 진짜 추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역 추리라고 하는 거죠. P는 Q, Q는 R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참거짓 문제. 그 다음에 뭐 이품을 걸어가지고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 추리 문제에서는 그런 유형들이 나오는데 추리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기본적으로 엄청 오래 걸려서 제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빨리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결정해야 돼. 딱 봤는데 이건 무조건 오래 걸린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풀어보면 알아. 이건 배워야 돼. 이거는 딱 지문이 나왔다?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이 5개야. 근데 if가 걸려. 그럼 무조건 5분 걸려. 어떻게 빨리 찍고 넘어가야지 뭐. 그런 걸 판단이 중요한데 예전에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4개, 5개씩 나옵니다. 추리 문제가 5개씩 나와. 그럼 50개에서 5개면은 비중이 10%거든? 엄청 세졌어. 그래서 이거 준비 안 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 종류도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좋은 기본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기본서를 잘 보자라는 거고, 자, 문제 해결이 원래 이제 여기서 변별력이 생깁니다. 보통 시험은 여기서 생겨. 그치? 의사소통이나 수리나 자료는 대부분 다 점수대가 비슷해, 잘하는 애들은. 그치? 여기서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파트인데,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유형도 되게 다양해. 그죠? 그래서 뭐 IQ 테스트 같은 문제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지문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풀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빨리 풀기 연습으로 계속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 근데 한 500개 이상 풀면 비슷해. 이렇게 딱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이렇게 있고, 하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트렌드라기보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야구 있지, 야구. 야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 물어보면 야구 재밌는 것 같은데, 야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확률도 야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야구의 룰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야구를 좀 많이 알 줄 알았거든? 야구를 잘 모르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야구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야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야구 문제가 많이 나와. 축구 안 나와. 왜지? 대중성이 없거든. 돈이 안 되니까 축구는 잘 안 나오고, 야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뭐 드래프트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선수를 지명하는 제도 있지?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확률 문제도 야구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야구에 좀 관심을 갖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요. 핵심이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좀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했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이상 오늘 SOC 계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